YTN 라디오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세상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코너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전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전 최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나경원 전 의원하고 같은 날 했던데. 예. 우연하게 겹친 겁니까? 저는 원래 나경원 그 대표와의 양강 구도를 예상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출마 선언하신 바로 하겠다. 이미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예. 제가 뭐 뒤통수 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미 다 나경원 대표 출마 선언하면 30분 뒤에 하겠다 이랬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대구 방문했던데. 네. 지금 국민의힘 룰이 이제 7대3인데 네. 뭐 30%는 여론조사를 할 테고 70%는 소위 말하는 당심이잖아요. 네. 당원들이 대체적으로 영남에 많이 퍼지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나경원 전 의원도 대구로 향한 것 같은데 이 전 최고도 앞으로 대구에서 좀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주 동안 대구를 중심으로 영남권에 상주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마 한 번도 대구에서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고. 네. 자, 조상호 전 부대변인.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역동적 경선이 돼가는 모습, 특히 네. 이제 뭐 이준석 전 최고, 김웅 의원 등 초선 원외 젊은 정치인들의 선전으로 역동적이 됐잖아요. 그냥 보기에 좋죠. 예. 근데 여전히 뭐 여론조사 보면 예. 무응답이 4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러울 것 같은데 민주당은 못한 것을 국민의힘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던 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유리했을 정도로 큰 선거를 크게 이겼다가 또 유리했을 정도로 보궐선거에서 크게 큰 표 차로 졌는데 예. 그때 좀 초선 의원들 중에 그 최고위원도 좋지만 당대표 해보겠다고 좀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어찌됐든 이번에 그 이준석 최고나 뭐 김웅 김은혜 그런 그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나오고 그다음 원외에서도 나오고 이런 모습은 보기 좋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좀 새로운 시대 정신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좀 그 갈라치기 정치에 좀 몰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갈라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가 이게 다 좋은데, 그러니까 20, 30대 남성분들의 어떤 젠더. 예, 맞습니다. 좋은데 20, 30대 내에서의 문제를 넘어서서 여전히 40, 50대는 그 50대 이상에서는 특히 남성 중심의 카르텔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남녀 갈등을 증폭시키고 거기서 뭔가 이득을 얻는 구조는 물론 정치라는 게 갈등점을 정확히 세워야 표가 딱 나오는데 그건 좀 진부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100분 토론이 언제 있었죠? 화요일에 있었죠. 화요일 날. 네. 화요일 날 있고 나서 제가 진보, 보수 커뮤니티를 둘러봤는데 네. 대동단결 이준석 화이팅이더라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네. 이준석 전 최고가 지금 뭐 핫한 인물이긴 분명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갈등이라고 말하기에는 실증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인 것으로 이쯤 됐으면 인정해야 되고요. 예. 저는 그것을 푸는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저는 할당제 대신에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실력주의를 적용하자라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할당제 하자는 것이고 저는 뭐 대안의 경쟁 상태이지 뭐 저한테 뭐 여성 혐오를 씌우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준석에게 여성 혐오의 틀을 씌우려고 하는 것은 좀 의외고 한 달 동안 했는데 안 됐으면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예. 네. 근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또 이번에 뭐 당대표 제가 출마 선언을 좀 읽어봤는데 보니까 그 이른바 그 실력제라는 말씀 좋죠. 뭐 공정도 중요하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비대위원회 청년 몫으로 사실은 배정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위상도 갖게 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축하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번에 또 청년에 대한 할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예 무시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준석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이준석 퀴즈들 그러니까 뭐 2세대, 3세대들은 이제 더 이상 등장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요. 예전에 과거 시험이라는 걸 발명한 사람은 과거 시험으로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있어요. 결국 제도라는 것은 본인이 어떻게 탄생했냐와 관계없이 불합리한 점을 느끼면 개선하기 위해 시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정치 입문한 뒤부터
저한테 청년 할당으로 돌아오는 모든 것을 제가 거절했습니다. 하다못해 청년 비례대표 다 거절했고요. 청년 최고위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이 최고위원 일반 부문에 돈 낼 거 다 내고 가가지고 경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의 이력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과거 시험을 앞으로 도입할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없는 제도 하에서 과거 시험으로 들어올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컷오프룰이 50대 50으로 결정돼서 뭐 초선이나 또 원외 젊은 층에게는 조금 유리하게 받겠다. 원래 본선은 7대 3이었으니까. 근데 김은혜, 이준석 단일화 이야기도 있던데 너무 많이 앞서 나간 겁니까? 뭐 처음에 이제 지지율 구도가 이제 사실 제가 1등으로 치고 나가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지 1등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많았었는데 예. 우선은 컷오프까지는 예를 들어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컷오프 자체가 단일화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이 이야기는 좀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고 김웅 의원과 김은혜 의원과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소통하거나 의견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1, 2, 3, 4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이준석, 뭐 나경원, 김웅, 주호영 뭐 이런 순서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준석, 나경원, 김웅이 셋 다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예. 주호영 의원 혼자만 영남이고 그렇게 되면은 네 명이 그대로 다 나갔을 때는 수도권 후보들은 표가 갈리고 주호영 후보는 영남표 그대로 받고 그럼 주호영이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어요? 애초에 지금 주호영 대표께서 여론조사에서 뒤로 약간 처지신 이유 자체가 영남표를 못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영남에서 주호영 대표가 뭐 중진 다선 정치인 건 맞지만은 뭘 표가 나올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상호 전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번 야당 대표. 여당의 눈으로 본 야당 대표 경선. 뭐 지금 이준석 최고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파이팅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조가 어쨌든 당원 7회 그다음에 일반 국민 3이기 때문에 당원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얻을 것이냐 그 부분 특히 근데 또 대구 그쪽 당원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 경북 쪽에 그쪽 분들은 여전히 약간 또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강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좀 잘 극복돼 가지고 건강한 보수 정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상호 전 대변인이 뭐 민주당 브레인들하고도 이야기 많이 나누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준석이 되는 것보다는 다른 분이 되는 게 더 낫죠.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우리도 또 새롭게 준비해야겠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것이다. 오히려 저희 당내 중진들이 너무 위기감 느끼셔가지고 저한테 요즘 장난 아니십니다 보면 엄격한 도덕적 기준. 소 얘기하면 막말이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우려도 있어요. 과거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시절에 소장파라고 불렸던 분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들도 언론에 대고는 소장파 소신 얘기했다가 당내 들어가면 바로 고개 숙였거든요. 중진 의원들한테. 그런 모습을 또 보이지 않겠느냐. 이준석의 지지 기반이라는 것이 당원들한테 아주 세밀하게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전당대회 기간 중에서 드러나겠지만은 그걸 당내에서 억제하려고 한다고 그게 억제되는 그런 형태의 지지 집단은 아닐 겁니다. 저는 약간 그 전까지 SNS나 이런 게 발달하기 전까지의 당내 문화와는 좀 다른 문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외 당대표의 한계가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일부 당권 주자들이 그 원내 경험이 없는 당대표가 선출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저는 바로 맞받아치는 거죠. 그 말씀하시면은 원내 경험이 없는 대권 주자는 안 된다는 건가요? 윤석열 총장 영입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답하면은 아마 말씀하시기 좀 어려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근데 이준석 최고도 보니까 이번에 당심을 고려해서 그런 건지 윤석열 총장 영입에 장애가 된다면 기존의 입장과 달리 홍준표 전 대표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거는 조상호 대변인이 제목만 읽어서 그래요. 발언을 제지하겠다지 홍준표 대표 입당 제지가 아닙니다. 발언을 제지하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하루 만에 뒤집을 일이 있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그런 거. 자, 민주당 얘기도 해보죠.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 원래대로 하게 되면 다음 달
말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스타트 시작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빅3 캠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본격적으로 일단 뭐 외곽 조직이라든가 이런 그런 조직들이 출범하고 있고요. 이른바 캠프가 꾸려지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박홍근 의원이 또 오늘 공개적으로, 예, 공개적으로 이재명 지사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현역 의원들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조상호 전 대변인은 어디로 갑니까? 아, 저는 지금 얘기해도 되죠? 그럼 하지 마세요. 다음에 보면 자연히 알게 되겠죠. 네, 어디로 알겠습니다. 가는지. 예, 알겠습니다. 경선 연기론 어때요? 이제 당에서 좀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뭐 어차피 룰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계속 흔든다고 해서 뭐가 다시 이렇게 뭐가 바뀌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광재 지사가 지금 계속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뭐 그게 특별히 그렇게 호응을 얻고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전 최고가 봤을 때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지난번에 그 당대표 경선이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그 무관심 경선 비슷한 느낌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약간 상대당이지만은 왜냐하면 그 간에는 사실 이거는 민주당이 당원들의 뜻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역동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예. 왜냐하면 당원들이라는 분들은 보통 당을 오랫동안 지켜와 보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도 그 이념이나 아니면 이런 정책 가지고 뭔가 어필하려기보다는 가서 조직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당원들에게는. 가서 인사도 하고 무슨 뭐 개별적으로 소통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참 다이내믹함이 떨어지는 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경선에 대해서 시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경선에서 좀 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벤트 측면에서도 좀 흥행 이벤트를 많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민주당 그 대통령 경선이 뭐 당대표 경선은 룰이 9대1이었지만 이게 대통령 경선 룰은 5대5니까 네. 당대표보다는 역동성이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그러면 원사이드로 흐를 가능성을 걱정하시는 겁니까? 예,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구도라는 게 특히 5대5 상황 속에서 당심을 아무리 지금 뭐 모은다 하더라도 거꾸로 조직력 있게 모은다 하더라도 여론조사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가 흔들리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면 예측 가능한 경선이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면은 예. 저는 이건 다소 이제 좀 흥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람 대 사람의 경쟁으로만 자꾸 바라보면 그런데요. 예. 이재명 지사의 원래 특기가 정책을 던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책을 던짐으로 새로운 어떤 그 기존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을 정책을 통해서 굉장히 이벤트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독주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재미없게 끝나거나 되게 흐지부지 끝나거나 국민들 관심을 못 받거나 그런 부분은 우려라고 봅니다. 근데 이낙연 의원은 이 시점에 왜 개헌론을 꺼내셨을까요? 그것도 좀 그런 게요. 그러니까 예. 개헌론이 사실은 그 되게 필요한 거고 그 예. 내용들을 보면 그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아마 여야를 물론 그 야당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여당 내에서는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는 이슈가 안 되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사실은 대립점에 서는 곳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력구조인데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가 이른바 알맹이가 빠진 상태로 그 개헌론을 던진다고 해서 그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서 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추측으로 던진 거고. 자, 뭐 이제 이전 최고는 당대표를 준비하니까 당대표가 되면 이번 당대표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는 대선 승리를 어떻게 이끄느냐 또 당내 경선 또 외부 인사들하고의 단일화 이걸 뭐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가장 큰 걸 텐데 김동연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후보로 야권 후보로. 저는 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야 이미 야인 상태로 계신지 이제 좀 지났기 때문에 정치 참여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사실 좀 언급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직에 감사원장이 계시고 예. 정치에 대한 참여 의사 같은 것을 본인이 밝히신 적도 없기 때문에 예. 이건 다소 좀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추측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이긴 했으나 어쨌든 정부 정책에 계속 고분고분하게만 이제 따랐던 것은 아닌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각인돼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뭐 야권 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광재 지사가 김동연 부총리 야권으로 못 나온다고 거의 말씀하셨던데 네. 그렇게 속단하실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뭐 약점이라도 잡으셨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 뭐 지금 말씀 나오시는 뭐 최재형 지금 현 감사원장 그다음에 뭐 윤석열 전 총장 전부 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관료를 지낸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적을 좀 높게 평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들이 후보로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좋은 인사를 한 건데. 그래서 사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초기 경제 정책의 기본을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연구소에서 굉장히 항상 그 야당에서 낙제점을 주는 거는 좀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로 윤석열, 김동연, 최재형 전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야권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면 그건 인사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야당에서 자꾸 영입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거죠. 이분들이 지금 야권으로 가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 뭐 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여당과 정책적인 부분에서 여러 번 대립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대립은 굉장히 건강한 대립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준석 전 최고 말에 동의하는 게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까지 임기잖아요. 네.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 감사원장의 또 생명이 공정성인데 지금까지 했던 감사가 그러면 정치적으로 비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 나오는 것은 지금 좀 무리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윤석열 전 총장이 반도체 열공 중이다 이런 보도가 대대로 나왔고 검색량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뭐 이재명 지사가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포장지만 봐서는 모른다. 내부 속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빨리 나오라는 얘기 같긴 해요. 이 전 책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공개한 어쨌든 인사들과의 만남이나 이런 행보 같은 것들이 아주 세련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건 후보 되고 나서 하면 돼요. 예. 그러면은 하루에 일정 10개씩 잡아가지고 오늘은 반도체를 봤습니다. 오늘은 뭘 봤습니다. 누구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가르마를 타는 것이거든요. 예. 내가 어떤 노선으로 누구와 함께 하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저희 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는 것을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잠재적으로 함께할 당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까지는 또 관심이 식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합리적인 선택이라 보는데 만약 전당대회 끝난 뒤에도 장기간 이런 가르마 타기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저희 당은 저희 당대로 대선 열차 출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은 첫 번째 정류장에서 타지 못하면은 다음 정류장은 한 반년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등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일화에서 승리하는 것에 실패한 뒤로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2번을 달고 나가가지고 압승한 이후로 4번이나 제3지대로 나가면은 이기고 2번으로 나가면 진다라는 논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됐거든요. 근데 그 소멸된 논리 붙들고 뭐 제3지대에서 뭐 하겠습니까? 오세훈 시장 얘기했으니까 이전 최고가 뭐 이번 선거에 공신 중에 한 명이니까 오세훈 시장이 대권 생각도 대권 플랜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여의도에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까지 선거 패배를 계속하다가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내니까 예. 역시 오 시장의 그 득표력이라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저도 그런 소문을 듣고 물어봤는데 시정에 집중하는 상태이지 전혀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도 없고 검토도 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소병원 의원이랑 뭐 부동산 얘기 잠깐 했는데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종부세 또 양도세 재산세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당내에서도 아직 그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그럼요. 이거는 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지금 현재 이사 공급 대책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어떤 시장에 기대치가 생기면서 이른바 집값은 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구체적 계획도 아직은 좀 전체 물량이 나온 게 아닌데 이 상황에서 다시 세제를 건드리거나 아니면 LTV를 건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수요만을 촉발시킬 경우에 이게 다시 또 이 수요 촉발로 인해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집값이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을 낮춰주자 뭐 이런 건데 양도소득세를 이미 1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근데 예. 여기서 또 유예기간을 주면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예. 이렇게 되면 시장에 분명히 이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올려서 받을
계획이 없구나라는 신호를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 이미 그런 투기를 통해서 투기 이익을 거둔 사람들의 탈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단계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급 확대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집값이 안정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네, 또 맞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공급 정책을 하겠다고 내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 후보는 이제 4개월 뒤에 확정이 되는데 네. 3, 4개월 뒤에 네. 그때 가서 만약 네. 건든다고 하면 네네. 그때 가서 대통령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살펴보고 네. 대통령 후보 중시로 정책을 내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이 부동산 특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패배에 대한 영향으로 이 부동산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당 지도부가 뭔가 자꾸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앞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보다는 이사 대책을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신속하게 그렇게 추진하고 지원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의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전 최고. 지금 당대표 가능성도 지금 한층 높아진 상황인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너무 좀 강성 일변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당대표 부재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보통은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원내 지도부가 좀 강성이면은 당 지도부가 좀 유하고 이런 예. 어떤 좀 매칭이 되는데 예.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다소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김기현 원내대표는 삶의 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유한 분으로 소문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당 대표와 동시에 이제 직을 수행하면서 다소 좀 셀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뭐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시죠.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런 조합이 나오는지. 예. 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예정돼 있는 상태고 대통령이 임기 4주기 연설에서 기자들과 문답하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청문회가 지금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나는 뭐 이제 다 끝나서 상관없지만 다음 대통령은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면은 사람을 쓰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청문회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합리적인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까지 이런 인사청문회 방식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불명예를 안겨주고 낙마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입장 표명을 하시고 그리고 진실되게 임했으면 제 생각엔 야당 동의할 수 있지 않나를 생각하고요. 예. 제가 항상 예로 들지만은 세월호 때는요. 민주당이 장관을 어떻게까지 공격했냐면은 그 서남수 교육부 장관 그 체육관에서 밥도 못 먹고 컵라면 먹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잘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비해 봤을 때는 지금의 검증은 뭐 그때보다는 덜하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여야가 사실 국정 운영에 지장이 안 될 정도로 그 청문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 좀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정권 교체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정권 교체에서도 또 지금처럼 그대로 가면 옛날 일을 반복하게 되니까 이 여야가 협의를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 저희가 정권 잡았을 때 첫 번째 법안으로 합의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거는 오해가 없습니다. 정권 안 잡으면 계속 이렇게 갑니까 그러면? 서로 남이 정권 잡았을 때 합의해 줘야지 진정성 있는 거죠. 아니 뭐 그 인사청문회 도입 자체를 뭐 우리 쪽에서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그건 바로 잡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우리 방송에 나온 여야 의원들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물어봐도 지금 문제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왜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참 이게 논의의 순서가 자꾸 뒤로 밀려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뭐 어떤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하면 이 부분부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보면 법사위에서 여당이 이제 여당에서 여당 간사를 뽑는 걸 가지고 그것조차도 법사위를 파행으로 만드는 건 좀 과하지 않았나 야당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처럼 네. 장관 한번 하고 뭐 국무총리하고 이런 게 집안에 대대로 내려가는 영광이고 누구나 다 하고 싶어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직에 복무하는 건데 네. 봉사하는 건데 이렇게 망신주기하고 가족 대대로 모든 신상을 털고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 그러면 결국은 멀리 봤을 때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손해보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좀 도덕적인 부분은 국회의원들끼리 이렇게 좀 많이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이나 어떤 정치적인 지향이라든가 정책 그다음에 어떤 능력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 최고는 내일 일정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서울에서 일 처리할까 하고 월요일쯤에 아마 대구 가서 일정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였습니다.